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사이토이토리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상위 1% 부자의 통찰력이라는 책 중에서 중간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볼까 하는데요. 원래 오늘 이번 주 내내 제가 전념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체인지 그라운드 고영성 작가님이 추천해준 책인데 너무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근데 그리고 너무 리딩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인지 체인지 그라운드 출판사인 상상스퀘어에 메일을 보내봤는데 리딩이 8분 정도밖에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너무 찔끔 하다가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참 많이 됐고 특히나 40대 넘으신 분들이 40, 50대 읽으시면 진짜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네, 한 번에 쭉 읽게 됐던 책입니다. 근데 리딩을 좀 못하게 돼서 아쉬워요. 네. 오히려 그렇게 좀 리딩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면 왠지 책도 잘 팔리고 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사이토이토리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책추남 님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죠. 네. 이분은 실제로 살아계신 사업가기도 하시고 왜 김승호 회장님, 스노팍스 김승호 회장님, 일본에는 이제 사이토이토리 이런 사업으로서 되게 큰 성공과 부를 이루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이제 인터뷰나 이야기들을 천천히 좀 들어보면 여느 철학가들과 같은 비슷한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사업을 잘하는 것도 어떤 깨달음이 와야지만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이토이토리 이분은 너무나 이제 유쾌하게 사시는 분으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이론이나 철학 이런 철학가들 보면은 그런 좋은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본인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이토이토리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삶도 되게 재밌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땅에 붙어 있는 철학자가 아닌가, 사업가이자 철학가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너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정말 좋아합니다. 네. 읽어볼게요. 중간 부분 통찰력 20 부자가 되려면 장사를 하라. 짧게 여러 챕터가 있습니다. 세상을 조망해 봅시다. 그러면 무엇인가가 눈앞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변호사는 멋지지요. 돈도 잘 벌어서 좋은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당신은 변호사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까? 당신 주변에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인이 고용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변호사는 손님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니 변호사가 된다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통역가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대기업 고문 변호사 자리는 다 확정이 되어 있고 신참으로 등장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돌아올 일은 일단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중에는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취직도 못한 채로 공부를 했지만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합격한 다음에 벌어질 어려움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세상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와 다르니까 이를 간파하는 것도 통찰력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경마를 하러 가서 224 마법권을 샀더니 당첨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다음 레이스에서도 2-4를 사면 딸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 레이스에서 2-4가 당첨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2-4만 사면 계속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경마로 돈을 벌어서 큰 빌딩을 세웠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지요? 메밀국수 가게에서 이런 메밀로 만든 국수를 저런 국물에 넣어서 그런 요리를 낸다. 그로 인해 번성했다고 합시다. 그 장사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일은 경마와 달라서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메밀국수의 가게가 에도가와구에서 성공했다면 가스시카구에서도 성공합니다. 세타가야에서도 성공합니다. 복제를 할 수 있다면 정답 한 가지를 찾아내기만 하면 몇 번이고 맞힐 수 있습니다. 장사로 돈을 벌어서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상인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상인은 즐거워요 라고도 하지요. 하지만 상인이 된다면 되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싫어서 독립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점포를 저렴하게 구하고 독립하기 쉬우니 지금이다 나가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기도 하지요. 딱히 각오를 시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상인이 직장인보다 편하다고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만두는 게 좋아요. 직장인보다 3배 고생해도 괜찮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편이 나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추면 머리도 열심히 쓰면서 지혜를 다양하게 짜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직장인으로서 일할 때보다 3배로 노력하고서 직장인과 같은 수입을 얻는다면 성공입니다. 이것이 상인의 세계입니다. 직장인이 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인과 상인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뜻입니다.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얼마나 다른 세상인가 하면 이런 비유는 그다지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어 도쿄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최고 학부니까 머리가 좋다는 인정을 받지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도쿄대 학생들은 어째서인지 기업가보다는 관료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리는 기억력 머리로 학교 공부는 잘하지만 경영이라는 분야에서는 투영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쿄대를 졸업하고 관료가 된다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고등학교까지 공립이고 대학도 국립이니 졸업하고 나서 국가에 고용되어 계속 나라의 신세를 지는 원리입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죠. 도쿄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학교 시험에는 반드시 배운 것만 나옵니다. 이미 있는 대답을 쓰면 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인이 되었을 때 곤란한 일은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영학자나 애널리스트들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러한 사례와 비슷하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사례야 얼마든지 있지만 경마 결과를 예상하려고 할 때도 과거 데이터를 아무리 조사한들 다음 레이스를 딱 맞힐 수는 없습니다. 가로치고 웃음.
그러니 상인의 세계는 배운 지식을 답안지에 쓰거나 과거 사례를 뒤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상인은 정답 하나를 발견했을 때 이를 복제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전망해야 합니다. 배운 적이 없는 해답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상인의 세계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인류 기업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한 사람이라도 직접 카페를 경영하면 망합니다. 사회에 있을 때는 부하나 거래 업체 담당자가 부장님 하고 부르며 떠받들여 주지만 닭꼬치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잘 될지 어떨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고 싶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인생이니 시도해 본 만큼의 가치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알고 지내는 닭꼬치 가게 사장이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항상 상스러운 이야기만 하니까 저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사장의 대단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건 그것대로 좋은 교훈입니다. 이를 알게 되는 것도 통찰력입니다. 네. 네. 항상 이렇게 사이트 히스토리는 사장이 되어도 내가 상인인 걸 잊지 말고 전 장사꾼입니다 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다녀라. 왜냐하면 하나로서 이렇게 통용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장사하는 데는 사실 이 부분이 그 데이비드 호킨스가 존재로서 인간미를 가지는 따뜻함, 그 존재로서 존재해라. 그것이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고 삶 자체에 존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적용 사례가 지금 방금 사이토 이토리가 말씀하신 상인으로서 상인으로서 손님들을 대할 때의 어떤 애티튜드, 그게 진짜 쉽지 않다. 네. 하지만 그 인간미에 대한 걸 가지고 있으면 사업은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었어요. 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과일 가게, 총각내 야채 가게, 그것도 보면은 성공 사례가 자주 오시는 단골들한테 오시지 않을 때도 가끔 연락을 주시고 가서 과일도 갖다 주시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토 이토리도 그런 부분을 또 여러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연의 심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사업으로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업하는 장소는 재밌게 자꾸 가고 싶은 공간, 가면 따뜻함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면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 되든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어가 볼게요. 장사하는 데는 허울이 필요하지 않다. 세상에는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는 정답이지만 당신에게는 정답일지 어떨지 모릅니다. 다만 저처럼 조금 특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하는 말도 가끔 들어보면 통찰력이 길러지니까 좋다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네. 겸손하세요, 되게. 그럼 먼저 초급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장사는 3대째가 되면 망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3대째에 반드시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라는 뜻으로 옛날 사람들이 하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3대째가 되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1대째는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2대가 된 아들은 대체로 아버지를 도와서 함께 일을 했으니 일하는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개 2대까지는 어떻게든 유지가 됩니다. 3대째가 되어서 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대 주인이
마스시타 고노스케 같이 초등학교 학력으로 실습부터 시작해서 장사를 끌어올려 일본 제1의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그 집에 일본 제1의 선생님이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대째 며느리 등은 자기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요컨대 1대의 성공 사례는 아무래도 좋으니 세상이 말하는 성공 사례를 쫓게 됩니다. 3대째가 되면 좋은 학교에도 보내고 유학도 보냅니다. 그러면 3대째는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하게 됩니다. 배운 것도 많으니 은행에 가도 체면이 서고 말하자면 이런저런 장식을 많이 달고 있어서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회사가 망하는 이유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장식한 케이크 속에 받침핀 넣는 것을 빼먹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라 조금만 흔들려도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요컨대 3대째가 되면 상인으로서의 토대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대를 학력이나 배움으로 착각하고 맙니다. 3대째가 되면 상인으로서의 토대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토대를 학력이나 배움으로 착각하고 맙니다. 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1대는 그런 허울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인은 주변을 청소하거나 이웃 사람에게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등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네. 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인사랑 이렇게 인사할 때도 보면 그 사람이 참 따뜻한 마인드의 사람인지 이게 표정이 드러나잖아요. 그 말투랑 표정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애티튜드는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에서 이제 얼굴에 드러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존중, 상인으로서의 겸손함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오히려 상인으로서의 토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1대는 실습 시절을 거치면서 몸으로 그런 훈련을 단단히 익혔습니다. 그러니 상인에게는 상인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3대째는 태어났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명문가의 왕자님처럼 취급을 하니 1대처럼 상인 교육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원래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상인인데도 엘리트 대학까지 나오고 나니 반대로 주변 사람이 자신에게 머리 숙이는 상황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니 반대로 말하자면 엘리트 교육이 오히려 방해를 하고 많은 것입니다. 대학에 가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당신이 대학을 나왔건 나오지 않았건 그런 사소한 일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손님에게는 판매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니까 사고 싶다고 고객이 생각하는지 여부에 사운이 달린 것입니다. 다시, 손님에게는 판매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니까 사고 싶다고 고객이 생각하는지 여부에 사운이 달린 것입니다. 네. 좋은 말 같습니다. 대학을 나왔더라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 적으니 3대째 망한다는 말 그대로 실현되고 맙니다. 이 속설을 차분히 따져보면 3대째 망하는 데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일을 할 때 중요시해야 하는 요소가 보입니다. 3대째건 아니건 관계없이 중요한 교훈이지요. 네. 손님에게 판매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맞아요. 그 사장님이 친절하고 하면 계속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약간 조금 비싸더라도 그 사람한테 가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이제 줄곧 다니던 치과가 있는데요. 설해마을에 있는 치과인데
설해마을의 연세치과라는 곳인데요. 친구 소개로 가게 됐는데 한번 갔는데 좀 놀랐어요. 그분은 이렇게 여자 의사 분이시고 되게 자그마한 곳에서 간호사 한 분하고 의사 한 분하고 이렇게 딱 의자 2개 두고, 그리고 한켠에는 이제 어린 아이 자식을 같이 옆에 두고 이제 케어하시면서 이제 치과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이쁘게 하시는 분이신데, 일단 치료가 필요 없으면 하지 않는 걸 항상 권유하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치료만 하시고 매번 치료를 진행하실 때마다 미리 딱 공지를 좀 해주세요. 여기서 아픕니다, 따끔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설명도 다 친절하게 해주시고. 근래에 한번 또 이가 아파서 한번 갔다 왔는데 또 치료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여러 제끼는 게 안 좋다,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어떤 정직성과 성실함으로 이렇게 항상 대하시는 모습들이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뭐 그냥 가격에 관계없이 항상 치과는 글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거리가 좀 되기도 한데, 그리고 혹시나 추천해 주신 뭐 치과 좋은 데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거기 가라고 좀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얘기한 사이토 이토리가 말씀하신 당신이니까 사고 싶다 라는 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사원이 달린 것이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다른 데 옮기시면 저도 그렇게 따라갈 것 같아요. 네, 참 그렇게 자그맣게 자기 사업 되게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참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합니다. 네. 다음 통찰력 22. 동기한 줄 모르면 공부해도 소용없다. 네. 저는 책을 쓰고 있지만 작가가 아닙니다. 상인입니다. 상인은 작가다운 책은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작가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장사나 경영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작가가 쓴 책과 상인이 쓴 책 중 어느 쪽이 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 추구하는 것이 각기 다를 뿐입니다. 자신이 읽고 나서 많이 배웠다, 도움이 되었다 하고 생각한다면 그 책이 최고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이 사람이 쓴 책은 대단하니까 강의를 들으러 가면 더 대단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엔에서 1500엔 정도의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다면 그 책으로 최고의 공부를 한 것이 됩니다. 저도 책을 쓰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책을 쓸 때는 그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권의 책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자가 20만 엔짜리 세미나를 한다면 거기 참석하면 더욱 대단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갔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기대에 어긋나서 실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책이 최고입니다. 웃음 돼 있습니다. 가르치고. 네. 그런 것을 간파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의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리게 됩니다. 물론 주최 측이 사람을 속이려고 세미나를 여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니까 하는 거지요.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이 몇십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고 공부를 한 기분이 드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부가 되었건 아니건 세미나에 참여하면 당신은 이미 고객이 된 것입니다. 고객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통찰력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고객이 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면 몇 번이고 세미나를 들으러 갈 때마다 또다시 고객 취급을 받고 맙니다.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거금을 내서까지 들으러 갈 것은 아니다라는 교훈을 얻기 위한 수업료라고 생각합니다. 수업료치고는 조금 비싸다 싶지만요. 정말 비싸지요.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 강의를 3번 들으러 가면 총 90만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90만 원을 내서 공부한 것과 현금으로 90만 원을 남긴 것, 어느 쪽이 도움이 될까요? 90만 원을 제대로 남겨두었다면 그 돈을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처음에는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2번, 3번 반복해서 고객이 되어 찾아갈 정도가 되면 상인이나 회사 지도자로서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아니, 그 정도의 자존심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더라도 그 통찰력이 없으면 가정이 망가집니다. 딱 잘라 말해서 세미나 병입니다. 돈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하러 가더라도 결국 낭비일 뿐입니다. 이상하지만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부디 통찰력을 길러주세요. 네. 네, 돈의 소중함을 알아라. 네. 네. 김승우 회장님이 이렇게 돈에 대한 애티튜드, 돈을 아끼고 돈을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런 마인드가 돈이 돈을 불러온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런 부분과 또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다음, 땀 흘려 노력하지 마라. 땀 흘려 노력하지 마라. 사이트위트리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땀 흘려 노력하지 말아라. 가볼게요. 요즘 세상은 불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황을 극복하려고 땀 흘려 노력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저는 불황을 극복하려고 땀 흘려 노력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땀을 흘리면 안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와 똑같은 노력을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이미 오래전에 극복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네. 일본인은 대단한 노력가입니다. 그런 노력가들이 전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현재의 불황은 지금까지와 똑같은 노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노력이 아니라면 뭘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를 차분하게 간파합니다. 그러면 그늘이 걷히고 양지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 전파상에 재건을 부탁받았다는 남성과 우연히 마주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된 유명한 가문이 전파상을 시작해서 대대로 장사를 이어왔는데 최근 들어 주변에 대형 전자사업체 등이 생겨나서 밀려나는 바람에 그를 찾아와서 재건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 남성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수무책이라는 발상의 기저에는 우리들은 대기업에 이길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늘이 걷히면 양지가 드러납니다. 네, 이런 말씀 좋아하세요. 그늘이 걷히면 양지가 드러납니다. 이 주역을 항상 끼고 다니셨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대형 전자사업체가 강한 이유는 가게에 찾아가는 젊은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찰력으로 차분히 간파해보면 갈수록 노인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 전자사업체에 찾아가는 젊은이도 언젠간 나이를 먹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나이 든 사람은 그런 가게에 가기가 귀찮아진다는 뜻입니다. 차에 타서 긴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다든가 하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간파하면 지금 양지 바른 곳에서 기세 좋게 뻗어나가는 가게가 정말로 오랫동안 길게 갈 수 있을까, 길게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통찰력으로 이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해 라고 간파했다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노인도 놀러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찾아가면 즐거운 가게지요. 뭔가를 사겠다는 목적이 없더라도 저 가게에 가면 재밌으니까 놀러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 가게를 만들면 그다지 돈도 들지 않습니다. 광고비 등 자잘하게 나가는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가게에 가면 차를 마실 수 있고 노인끼리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든가, 수제비나 된장국 등이 준비되어 있어서 모두가 맛있네 하면서 먹고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가게, 놀러 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에 항상 놀러 가다 보면 손님이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뭔가 사겠어 라고 마음 먹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작은 전구 하나라도 가게 직원이 직접 교체하러 오거나 전자제품 상태가 조금 나빠지면 바로 서둘러 찾아와 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DVD 플레이어 등 뭔가를 구입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사용법을 모르겠다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그런 분들이 많지요. 네, 이런 분 많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그 키오스크를 못 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아서 그런 가게에 들어가기 좀 겁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저도 그런 거와 반대로 가는 어떤 사업체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생각 같은데요. 네. 그러니 손님이 물건을 샀다면 다음에 만났을 때 요전번에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법은 괜찮으신가요? 뭔가 곤란한 일은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사용법을 알려주러 오면 고객으로서는 감사할 따름이지요. 사용법도 모르면서 저희는 다른 가게보다 1만원 저렴합니다 라고 말하며 쓰지도 못할 물건을 파는 사람보다 알려주는 사람이 당연히 더 좋겠지요.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고객은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저렴하고 비싸서보다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전구 한 개라도 교체하러 와준다든가 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가게를 선택합니다. 네, 맞아요. 마음. 저도 그 치과 원장님의 마음의 기준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가게 된 거죠. 네. 더구나 앞으로 점점 더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가게 직원이 일이 있어야 손님 집에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처 온 김에 찾아뵀는데 할머니 건강 어떠세요? 라는 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통찰력입니다. 외근을 하던 사람도 전구알 하나를 교체하러 간다가 아니라 전구를 갈러 갔을 때 근처 손님 집에 할머니 건강하게 계세요? 별일 없으세요? 라고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요건대 용무가 없으면 고객의 집까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가게는 망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전구 하나라도 교체하러 찾아가고 그참에 근처 집을 돌면서 건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손님이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에만 오는 가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용건이 있어도 그 가게에 가면 친구들이 다들 모여 있고 된장국 같은 걸 주니까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러 갈 수 있는 즐거운 가게를 만들면 주변 평판이 좋아지니까
섣불리 광고비를 들여서 전단지를 뿌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시대가 찾아올지 간파하고 있으면 대형 전자사업체가 등장하더라도 그다지 무섭지 않습니다. 대형 점포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면 되고 우리 가게는 우리 나름대로 해나갑니다라는 정신. 이것이야말로 참된 통찰력을 가진 장사꾼의 진면목입니다. 다시 우리 가게는 우리 나름대로 해나갑니다 라는 정신. 이것이야말로 참된 통찰력을 가진 장사꾼의 진면목입니다. 지금 말한 내용은 앞으로 가전업계에 한하지 않고 대체로 어떤 업계에서나 중요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가게는 손님이 목적이 없더라도 놀러 오고 싶은 만큼 즐거운 곳입니까? 회사 직원은 손님에게 어머나 와주셔서 기뻐요 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까? 특별한 용무가 없으니까 손님 집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태도는 실격입니다. 물론 물건을 살 때밖에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가게도 실격입니다. 간파하십시오. 노인이 놀러갈 수 있는 즐거운 가게를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면 젊은 사람이 찾아와도 즐겁다면 더 좋겠지요. 그렇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돈을 들이지 않고 지혜를 짜내서 만든다면 그 가게는 지역 안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가게가 됩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돈을 들이지 않고 지혜를 짜내서 만든다면 그 가게는 지역 안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가게가 됩니다. 네. 좋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굿나잇.